경제 전반의 흐름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침체가 잠깐 연기된 거다라고 평가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당분간은 이런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질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지금의 상황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지 오늘은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김영익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 경제에 대해서 먼저 한번 여쭤보도록 할 텐데 성장률뿐만 아니라 경제 지표도 이제 회복 조짐은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정말 본격적인 회복이라고 우리가 평가를 해도 될지,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사실 이게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공론화가 되진 않는 것 같습니다만 코로나19 이후에 유동성은 어마어마하게 풀렸겠다. 예. 그런데 소비자 물가는 계속 오르겠다. 예. 당연히 인플레이션 우려는 나올 수 있거든요. 여기에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네요. 우선 미국 경제는 지난 2분기가 경기 저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31% GDP가 네. 성장했죠. 그런데 2분기부터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회복 속도인데요. 혹시 제가 그림 하나 가져왔습니다만 보여줄 수 있는지 모릅니다. 예. GDP 갭률이라고 그러는데요. 실제 GDP하고 잠재 GDP 차이거든요. 그래서 저기서 영선만큼 성장할 때 미국 경제가 적정 수준까지 성장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요. 올 2분기에 미국의 실제 GDP가 잠재 GDP보다 한 10%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2분기를 저점으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내년에 미국 경제가 한 4 내지 5%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전망하더라도 미국 경제가 내년에 능력보다 한 4% 밑으로 성장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년에도 디플레 갭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년에 네. 경제가 회복되더라도. 그래서 내년까지는 미국 물가가 별로 안 오를 것이다. 인플레 문제가 대두되진 않을 것이다. 그런데 저게 한 2022년 되면 이제 실제 GDP가 잠재 GDP 접근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2022년 가면은 인플레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경제 상황을 봤을 때 특히 지난달부터 디플레 우려는 계속해서 나왔었는데 2022년쯤이 되면 오히려 이게 좀 역전이 되면서 인플레 우려도 충분히 작용할 수 있다. 라고 전망을 해 주시는 거고, 또 하나 미국 경제에서요. 특히 글로벌 경제 전체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가장 큰 변수 중 하나는 미 대선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트럼프는 아무래도 친기업적이고 바이든은 기업들이 싫어할 거다. 그러면 경제에 악영향 미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지만 코로나19 이후에는 경제 자체가 워낙 안 좋아지다 보니까 누가 되더라도 이 불확실성만 꺼지면 좋아질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바이든도 어쨌든지 경제를 부양하려고 노력은 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우선 대선 이전에는 불확실성이 계속 남아있을 것 같고요. 대선 이후에도 조금 더 불확실성은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미국 주가가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또 급락했던데요. 네. 재정정책 효과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하고 정부하고 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죠. 그게 타결이 안 돼가지고 민주당은 한 2조 2천억 달러 재정 지출을 늘려야 된다. 경기 부양해야 된다. 그런데 미국 정부는 한 1조 6천억 달러 해결이 안 돼가지고 트럼프가 잠깐 중단한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미국 주가가 급락했는데 그런 식으로 불확실성은 계속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는 바이든이 우세하다. 근데 바이든이 됐을 때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트럼프가 법인세를 많이 인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21%에서 바이든은 한 28%로 올릴 것이다. 그 다음에 올해 미국 나스닥 지수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요. 테크 독점 기업을 이거를 해체할 수도 있다. 이런 게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선 후에 이제 또 트럼프 대통령이 우편 투표는 좀 신뢰하지 못하겠다. 불복 선언할 수 있다라고도. 이제 표 차이가 크게 나면은 문제가 없을 텐데 표 차이가 적게 나면은 또 이런 불확실성도 남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저는 11월까지는 대선 끝나더라도 미국 경제에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런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을 때 12월부터는 아마 민주당이 더 가감한 재정 정책을 펼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경기가 회복되고 그 이후로는
주식시장,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될 텐데 예. 아마 11월까지는 불확실성이 여전히 좀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그 하원에 의해서 대통령이 뽑히는 초유의 사태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거는 물론 한번 봐야겠고 최악의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교수님께서 설명하시다가 얘기가 잠깐 나온 김에 그냥 이건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여쭤보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경기부양책과 관련된 협상을 중단했지 않습니까? 예, 예. 이게 결과적으로 트럼프에게 이번 대선에서 안 좋은 쪽으로 부메랑으로 돌아올지 아니면 뭐 하나의 큰 결단으로 봐야 될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저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의 소비 심리가 주식 시장에 많이 의존하거든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이게 소비 심리하고 그 당시 그 집권자 지지율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주가가 조정을 보이면은 트럼프에 별로 유리한 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뭐 대선 이전에도 트럼프라는 분이 언제든지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 또 타협해봐라. 또 경기 부양책 내놓을 수도 있다. 그 사이 그런 뭐 변경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막 나온 뭐 평가들로는 트럼프가 국민을 볼모로 해서 뭐 경기 부양책을 써먹고 있다라는 비판적인 생각이 나오는데 역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언제든지 자기 이야기를 뒤집어 왔었기 때문에 또 어떻게 이걸 카드로 사용할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하나 추가적으로 더 여쭤보자면 그러면 바이든이 만약에 그러니까 지금 지표로서는 유리하니까 당선이 된다면 미중 무역 전쟁이나 미중 갈등에 대해서는 좀 어떤 전개 양상이 펼쳐질까요? 오히려 저는 더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미중 무역 전쟁은 본질적으로 패권 전쟁이거든요. 제가 저 그림 하나 혹시 보여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레이 달리오라고 유명한 분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CEO인데요. 이분이 아주 장기적으로 세계 경제를 누가 주도했느냐 이런 걸 장기적으로 그려놓은 그림이 하나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동안 보면은 뭐 스페인, 네덜란드가 주도를 했고요. 그다음에 영국이 주도했고 그다음에 일본, 러시아가 가다가 좀 꺼졌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빨간색만 보시면 되는데요. 빨간 선이 중국이거든요. 네. 이미 미국은 꺾이고 있고 중국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마 2030년 정도 되면은 중국이 미국을 앞질러갈 것이라는 거죠. 적에게 패권 전쟁의 본질인데요. 저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미국이 무역 전쟁으로 해결을 하려고 그랬습니다만은 무역 전쟁까지 안 되니까 지금 기술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기술 전쟁 가지고 저 추세를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이제 갈 수 있는 게 무역 전쟁. 그 다음에 뭐 극단적인 전망입니다. 무력 전쟁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전망하고죠. 예. 그래서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 기사를 제가 계속 자세히 보고 있는데요. 시리즈로 미중 저런 거 패권 전쟁 이야기를 시리즈로 싣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면전까지는 가기는 힘들 것이다. 그러면서도 남중국의 혹은 대만 쪽에서 국지적인 전쟁은 일어날 수 있다. 뭐 이런 시나리오를 계속 제시하고 있는데요. 예. 기본적으로 중국이 커지고 미국이 줄어드는 거를 경제 전쟁이나 무역 전쟁으로 저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금융 전쟁, 뭐 무력 전쟁까지도 국지적인 전쟁까지도 갈 수 있다. 이거는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뭐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패권 전쟁이기 때문에 계속될 수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후보가 되든지 간에 지금은 어떤 국가의 패권,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과의 갈등은 더 첨예해질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얘기 나온 김에 중국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30년쯤이면 역전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히려 요즘에 보면 중국이 어떤 산업이나 어떤 정책들을 내놓았을 때 뭐 디지털 인프라 쪽도 그렇고 신재생 에너지 쪽도 그렇고 중국이 발표했었던 목표치보다 더 빨리 목표를 이루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더 빨라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좀 들고 중국에 대한 경제 전망은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2008년 그다음에 코로나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요. 뭐 일부에서는 중국만이 자본주의를 구제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죠. 네. 2008년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전 세계 경제가 그때 마이너스 성장했어요. 네. 1980년 이후로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했거든요. 그때 중국은 9%, 10%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까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올해도 대부분 세계 경제 대국이 전부 마이너스 성장하는데 중국은 그래도 2% 이상 성장하고 있거든요. 중국 경제는 상대적으로 좋다. 오히려 이 위기를 두 차례 위기를 겪으면서
세계에서 중국 비중은 높아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2000년에 중국이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였어요. 네. 근데 작년에 그림에 나오고 있습니다. 16%로 올라왔고요. 미국은 30%에 25%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잠재 성장 명목 GDP가 한 6%, 미국은 한 2% 정도 된대요. 이런 추세를 따라가면은 빠르면 2029년, 늦어도 2030년에는 중국 GDP가 미국 GDP를 넘어설 것이라는 게 대부분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저 그림 하나만으로도 미국은 긴장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중국의 활약이 또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돈이 또 집중이 될지도 한번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 달러 얘기도 잠깐 해보도록 할 텐데 어떤 최근에 나타났던 달러의 약세가 진짜 추세적인 움직임이라고 판단하시는지와 함께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그러면 외국인 돌아오나가 가장 궁금한 게 사실이거든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달러 가치는 지속적으로 하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 그 스티븐 로치라고 저 예일대 교수가 파이낸셜 타임즈에 기고를 했던데요. 네. 내년에 말까지 그 달러 가치가 주요국 통화, 선진국 통화에서 무려 35%나 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예, 그런 전망을 내놨는데 예. 저는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달러 가치 하락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달러 가치가 하락하는 것은 미국 지금 재정 적자, 경상수지 적자가 너무 커지고 있거든요. 예. 올 2분기 보니까 미국 재정 수지 적자가 GDP 대비 15%, 그다음에 경상수지 적자는 GDP 대비 3.5%입니다. 예, 그리고 미국 전체 저축률이 지금 마이너스 상태예요. 올 예. 2분기 마이너스 1.2%거든요. 미국 경제의 불균형이죠. 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미국 금리가 오르든지 달러 가치가 떨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로 해결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미 연준이 평균 물가 목표제라고 도입해가지고 예. 물가가 웬만큼 오르기 전까지는 금리 안 올린다고 그랬거든요. 네. 그러면 금리로 이 불균형을 조정할 수가 없다면은 달러 가치가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 들어도 달러 가치가 하락했습니다만 이게 끝이 아니다. 예, 저는 앞으로 뭐 4, 5년까지 달러 가치 하락이 지속될 수 있다. 예, 큰 흐름 보면은 85년 9월 플라자 때 달러 가치가 큰 폭으로 하락했고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2000년 IT 거품 붕괴되면서 달러 가치가 하락했는데 예, 세 번째 달러 가치 하락이 추세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은 자동적으로 뭐 원화 가치는 상대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우리 경제 별로 안 좋습니다만 지금 환율이 1160원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림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예, 원화 가치가 올라가면 지금 제가 원달러 환율은 역축으로 그려놨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나라 주가하고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살 때 한국의 기업 수익 경제도 보지만은 환율도 보고 있거든요. 예. 한국의 환율이 떨어질 것이다. 즉 원화 가치가 올라갈 것이다. 그러면은 한 차익 때문에도 외국인 주식을 사게 되죠. 예, 저는 저 원화 가치 상승 추세가 앞으로도 몇 년간 지속될 것이다. 그래서 저런 걸 보면은 뭐 올해 들어서 외국인이 계속 좀 주식을 팔고 있습니다만은 내년에 외국인이 우리 주식을 사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국내 개인들이 주식을 사고 외국인이 팔고 그래서 개인들이 많이 사가지고 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저는 반대 현상이 일어나리라고 보고 있어요. 예. 오히려 외국인이 주식을 사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 부양책이 또 나오면 나올수록 달러 가치 하락 추세는 더 가팔라질 수밖에 없을 텐데 사실 그 질문 드렸던 외국인이 돌아올까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그래도 1180원 선 원달러 환율이 이하로 내려가면 그래도 외국인들이 돌아오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결국 아직까지는 뭐 감이 없습니다만 내년 되면 확실히 역전이 되고 외국인은 돌아올 것이다. 예. 그리고 뭐 내년 되면 우리 경기도 올해보다는 좀 좋아질 거예요. 그러겠죠. 예. 우리 경제가 제가 추정해 보니까 경기 순환 측면에서 보면은 지난 5월이 경기 저점이었던 것 같거든요. 예. 저점치고 평균 확장금리 33개월이었어요. 내년에는 어떻든 회복 속도가 문제입니다만은 우리 경기가 회복 국면에 접어들 거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원화 가치마저 오르면은 외국인들 우리 주식을 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도 또 수급적인 측면 전망을 들어봤고요. 달러 얘기했으니 당연히 금 얘기도 해봐야겠죠. 금에 대한 전망은 글쎄 좀 어떻게 하십니까? 올해 보니까 뭐 주요 자산 중에서 금이 제일 상승률이 높더라고요. 예. 그런데 저는 지금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 조정 국면이다. 저는 3단계 앞으로
한 3, 4년 볼 때 상승 국면이 있을 텐데 1단계가 끝났다. 1단계 끝나고 조정 국면이다. 네. 예,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 상대적으로 금값은 오를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게 금값 상승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마 2022년 가면은 인플레 문제가 대두될 거다. 인플레 문제가 대두되면은 인플레 해지 수단으로 금 수요가 늘어날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금 상승 추세가 크게 보면은 뭐 앞으로도 3, 4년간 지속될 수 있다. 예, 달러 가치 하락, 금값 상승은 앞으로 3, 4년 지속될 수 있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1단계 급등은 뭐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고 볼 수 있겠으나 3, 4년은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가능하다. 예. 예, 금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고요. 금 투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시장의 관심이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증시에 대한 전망들도 좀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가 앞에서 얘기했었던 이런 이슈들이나 변수들 때문에 10월 증시는 좀 변동성도 크고 좀 지지부진할 거다. 조정 국면에 들어설 수도 있다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교수님께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예, 우리 주가를 보면 8월 13일인가요? 그때 코스피가 2,450인가요? 그렇죠. 그 정도 예. 올랐다가 지금 그 사이에서 계속 조정인데 이런 조정 국면이 조금은 더 한두 달 더 지속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예, 제가 우리 주가를 볼 때 우리나라 일평균 수출 금액을 보거든요. 네. 일평균 수출 금액이 지난 9월에 그림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20억 9천만 달러로 처음으로 20억 달러를 넘었어요. 그런데 이게 계속 20억 달러를 넘어야지 주가가 계속 상승할 텐데 네. 제가 이거 12월까지 한번 전망을 해보면은 18억 달러에서 20억 달러 그 사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주가가 지금 계속 상승하기는 힘들다. 그리고 저 주가하고 일평균 수출에 좀 괴리가 벌어졌기 때문에 그 괴리를 좁히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 그런데 제가 우리나라 주가가 장기가 상승 추세선을 구해 보니까 추세선은 상승 추세로 이제 서서히 전환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좀 저 일평균 수출 금액하고 괴리가 벌어졌기 때문에 그 괴리를 좁히는 과정에서 조정을 보이고 있다. 근데 이 조정이 앞으로 한두 달은 더 지속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도 아마 플러스로 돌아섰고 일평균 수출 금액도 개선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내년에는 주가가 추세적으로 한 번 더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 9월 수출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반등을 했고 예. 얘기를 해주신 일평균 20억 달러를 달성했지 않습니까? 회복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글쎄 그렇게 큰 의미를 두기보다는 다시 회복의 초입 정도로만 해석해야겠습니까? 예. 그 주가가 저 일평균 수출 금액의 사실 1개월 정도 선행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8월 초까지 주가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8월 주가가 오르고 9월달 일평균 수출 증가율이 증가했는데 지금 주가가 좀 꺾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앞으로 일평균 수출 증가율이 조금 금액이 둔화될 거라는 거 그걸 예상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저 괴리가 좁아지고 나면은 다시 저는 주가가 내년에 그 상승 추세를 이어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뭐 아마 12월부터 다시 시작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출 지표 반등의 연속성도 우리가 계속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시장에서 이제 하나의 변수 그리고 연말로 갈수록 좀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될 대주주 요건과 관련해서 뭐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제가 뭐 비슷한 질문을 드린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분명히 악영향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부 영향은 있겠죠. 그런데 뭐 3억 이상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한 9만 명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네. 사실 이거는 3억은 우리 전체 금융자산 일경 지금 9천조거든요. 네.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이 4천조예요. 예. 근데 이거 3억은 너무 수치가 좀 낮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좀 수정했으면 좀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 주위의 사람들은 뭐 돈 많으신 분들 주위에 있는데 미리서부터 조정해 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미리서 조정해 가고 있기 때문에 설사 이게 그대로 확정된다고 그래도 저는 그렇게 충격은 크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래도 근데 이제 가족들 것까지 다 합쳐지다 예. 보니까 이번 추석 연휴에 그래서 다들 모여서 포트폴리오 이렇게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스갯소리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향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평가를 하시는 거군요. 투자자들이 미리서 제 주변 사람들은 지금 미리서 조정을 해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우량주를 팔았는데 그 판돈 가지고 다른 주식을 샀는데 다른 주식이 떨어져가지고 화난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개인의 최근 들어서 매수세가 살짝 좀 시들해지는 것도 분명히 그 영향은 있을 그 테지만 영향은 있겠죠. 그렇다고 지수 자체를 크게 끌어내리는
그렇게 큰 악영향은 없을 것이다. 예, 그렇게 보고 정도로 있습니다. 저희가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현 시점에서 시장을 보았을 때 워낙 불확실성들이 많고 좋은 것들은 있는 것 같은데 막상 매수 버튼이 안 나가는 게 요즘 좀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좋아 보이는 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부담스럽고 이런 시점에서는 전략을 어떻게 짜야겠습니까? 뭐 저는 뭐 한 11월 중순까지는 조정 국면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이 조정 국면에 좋은 주식을 살 기회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뭐 가끔 언론에 보면 K자형이라고 나오잖아요. 네. 모든 산업 기업이 차별화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좋은 기업만 살아남고 그다음에 좋은 산업에서도 많은 기업이 없어질 거예요. 네. 좋은 기업만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각 산업에서 그냥 업종에 관계없이 가장 1등 기업, 1, 2등 기업 이런 기업을 주식 사가지고 지금 가지고 계시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으로서는 각 산업별 대장주에 대한 매수 관점 얘기를 해줬고 특히 이번에도 뭐 반도체나 자동차 쪽으로는 수출 반등도 나타났고 역시 얘기해 주신 것처럼 1등 삼성전자나 현대차 그리고 뭐 LG화학은 어쨌거나 다시 좀 힘을 내가고 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방어 전략과 함께 이런 조정을 이용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 다만 11월 중순까지는 좀 조정이 있을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전반적인 경제 상황에 대한 어떤 리스크 요인들도 함께 꼽아봤고요. 여기에 대해서 투자 전략 스탠스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오늘 서강대학교 경제학부의 김영익 교수와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이슈와 전략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